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39회 일부 지난주 돈가스 편에 이어 또 돈가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 씨가 둘입니다. 자, 바쁜 한 주. 이번 주에 다사다난 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집에만 있어서. 네. 다사다난 했고 그 댓글 누가 이런 말 남겨놨습니다. 저랑 박 박사가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을 쇼케이스를 보고 있지 않겠냐. 보고 후기를 남겨달라. 그래서 이제 전 아직 잘 모르겠다. 사실 아이브도 그랬고 잘 모르겠다. 그 카즈안가 그분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뭐 핫하더라고요. 네. 네. 전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카즈안 많이 올라와서. 네. 그럴 때마다 사쿠라가 슬퍼지는 거죠. 아니 사쿠라는 뭐 원래 사쿠라니까요. 사쿠라는 영원히 사쿠라니까. 그럼 여기서 앞 사쿠라, 뒷 사쿠라가 다릅니다. 사쿠라요?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뭐 키가 170이 넘는 그 일본인이지만 네덜란드에서 발레를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그만두고 케이팝 스타가 되겠다고 왔다. 근데 되게 청순하게 예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생김새가 한국인 같아요. 네, 약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로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느낌인데 엄청 많이 올라와가지고 보긴 그 봤고 쇼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뮤직비디오랑 무대를 봤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다. 네. 의도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한지는 알겠는데 근데 케이팝이 항상 그런 것 같아. 이런저런 시도가 하도 많은 그 이게 딱 저스트하게 이게 맞아 이게 대박이야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저런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측면에서의 케이팝의 어떤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역시 케이팝이구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내가 박 박사한테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 어쩔 수 없어. 나도 옛날 사람이니까. 슬램덩크 레퍼런스를 보면은 마지막 산왕에서 네. 정우성이 그 언더핸드 슛을 던지면서 블로킹이 안 걸리려고 그 이상한 요상한 플로터라고 하죠. 요상한 그 개똥슛. 그 슛을 던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나 미국 간다. 그 정우성. 서태웅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랑 놀물이 아니다. 아 정우성이. 정우성이 서태웅한테 그리고 네네네네. 강백호한테. 그래서 서태웅이 기어이 바득바득 후반전에 체력을 아껴서 얘랑 다이다이를 한 다음에 나도 간다 했을 때 강백호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나도 간다라고 했던. 근데 약간 르세라핌의 쇼케이스를 보면서 왠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정우성의 그 이상한 언더핸드 슛 후에 르세라핌이 돌아보며 난 미국 간다. 플로터 혹은 스쿱샷이라고 이제 네. 미국의 단신 가드들이 이 살아남기 위한 기술 중에 우리나라 실제로 지도자들이 개똥슛 취급을 하면서 못하게 했었죠 한때는. 아 그렇군요.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 용병 선수들이 와서 하면은 막 상대 감독이 진지하게 화내고 그랬어. 장난하냐 이러면서 왜 아리랑볼 야구할 때 아리랑볼 던지면은 왜 화내는 거 비슷하게. 아, 옛날에 그렇죠, 그랬어요? 네, 옛날에 그랬었어.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딴 거 하지 말라 이랬었어. 옛날 너클볼도 너클볼이라는 인식이 없이 아리랑볼 던지면 뭔가 모욕적이다. 장난하냐. 그 정도로 이제 한국 그 농구계가 고인물이었고 근데 이제 대표님 하신 얘기로 돌아오면은 약간 의도는 알겠는 게 요즘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히트한 아이들 여자아이들 네. 노래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다들 세잖아요. 다들 세고 인상 진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센 여성 뭐 이렇게 약간 수우파 같은 무대 뭐 이런 식으로 다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다 그렇게 가니까 모든 팀 안 그런 팀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우린 좀 빼겠다라는 전략으로 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말이죠. 박 박사님이 내수차별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그랬어요? 저번 주에. 예. 내수차별의 한 예로서 걸그룹의 노출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르세라핌의 의상을 보면서 나는 미국 가니까 내수차별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 아직 모릅니다. 미국을 가면은 여기가 이게 내수차별일 수도 될 수도 있어요. 라는 생각을 잠깐 네. 했습니다. 의상이 되게 과감한가요? 과감하더라고요. 어허. 네, 그래서 굳이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럴 일인가 약간 싶었지만 저는 잘 어울리면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사실은 크게 인상이 남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카자 씨는 아름다우시더라고. 그 외에는 크게 인상이 남은 게 없어서 다만 이제 하이브에서 뭘 생각하는지는 알 거는 같은데 뭐 늘 그렇듯이 옛날 FX라든가 이런저런 시도를 할 때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판단 보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제의 걸그룹이 또 하나 데뷔했다. 음. 그래서 아이즈원은 해체되고 아이즈원의 살짝의 레거시가 남아. 레거시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네. 어쨌든 많이 남았지. 왜냐하면은 그 덕후들이 아직도 음. 그 갈 곳 없는 마음을 갈 곳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드글드글 하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 네. 아이즈원 아버지 네. 저희 아직도 감옥에 계시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오래 왠지 출소할 때 됐을 그런가? 텐데. 성함이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출소했을 걸 아마. 네. 그분을 그분이 역시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 한국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조인이 앞에 있을 때 물어봐야지 뭐 저희가 언제 이런 걸 물어보겠습니까? 네. 검수완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방향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게 하여튼 사건들이 잘 안 돌아가긴 해요. 현재. 근데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도기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제가 뭐 판단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판단 못 해. 근데 실무에서 지금 사건들이 되게 안 돌아가고 대충 돌아가고 뭐 그러니까 예전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한 3, 40년 이상 확정된 어떤 그 관계와 시스템이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걸 검찰이 다시 보면서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으로 모든 게 이제 정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깨려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조금 그래서 저는 제 의뢰인들 중에서 되게 답답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건을 거의 한 뭐 1년 반 2년 동안 이게 뭉갰다가 한 번에 다 이제 비슷한 건을 다 무혐의를 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든다든가 그 반대의 경우 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되게 지금 작년 올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솔직히 판단을 못 하겠어요. 조심스럽다기보다 네, 정치적인 그런 건 상관없이 이제 건너들은 바에 의해도 비슷한 이제 경찰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들이 지금 되게 엄청 힘드세요. 왜냐하면 이게 2배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할 일이 2배가 됐고 이게 지금 시스템상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 요번에 법안에서 또 좀 바뀐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경찰이 송치 불송치를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고소인 입장에서 불송치가 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의 제기를 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아무리 없어도 어떻게든 찾아서 해요. 요번에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이 그 이의 제기를 못 한다는 게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3심이라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3심에서 못 다투거든요, 원래. 그렇죠. 3심은 그게 아니라 앞에 법률심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1심, 2심에서 사실관계 사실 근데 재판이라는 게 99%는 사실관계 문제예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새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억울하면은 사실관계 뭐라든 일단 상고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한국에선 그거 안 돼요. 사람들이 대충 넘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이건 정말 죽었다 깨어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까지 가야 되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도 사실은 사실관계를 원래 따질 수가 없는데 그걸 막 또 변호사들이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는 게 우리는 아니고 사실관계 채택을 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걸 채증법칙이라거든요. 증거 채집하는 법칙.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상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서 사실상은 건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데 대법원 입장에서 바쁘니까 그런 걸 제대로 보진 않지만 가끔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사건은 자기 사건이 유일한데 그래서 이의 제기를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면 검찰에 일단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 이제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완 수사 요구를 많이 했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검찰에서.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경찰이 미국이나 이런 데 경찰이랑 우리나라 경찰이 좀 달라요. 지금까지 약간 분업화돼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찰은 약간 일선에서 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법적인 용어로 기소를 위해 정교하게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증거 채집을 하고 이런 거에 특화돼 있었고 경찰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법리에 넣는 거는 검찰이 해온 걸로 약간 분업화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지금 갑자기 복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찰들은 그 판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알 필요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지금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선에 굉장히 혼란이 심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법안이 그래서 뭘 어떻게 된 건지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잘 말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초반에 말하는 방향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뭐
권성동 의원이랑 뭐 해가지고 뭐 합의를 합의안에. 근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원래는 제가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조금 보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네, 그렇죠. 진짜 스트레스. 네, 이게 완전히 모든 게 시행되면 그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만 저는 그냥 저희 회사 이제 형사 쪽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들이랑 그쪽만 좀 공유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제가 뭐 이렇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들으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나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라. 이게 맞냐 아니냐. 이거 틀리다 모른다라는 말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 그건 모른다. 네, 진행돼봐야 안다. 네. 알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저는 솔직히 약간 제도라는 게 한번 시행이 제대로 되면 그 어떻게든 균형을 찾아가면서 그렇죠. 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쩌면 균형을 잡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일선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서는 어떤 방향인지 보다 빨리 그게 확정이 돼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사용하는 그 일반 이걸 뭐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 좀 더 어떤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후원으로 오늘 저와 박 박사만 밥을 먹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배가 부르다며 너희들 건 안 먹겠다. 이렇게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배가 고파하고 저도 모르게 카레를 2그릇 먹었더니 제가 인스턴트 팟이라는 물건을 샀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인스턴트 팟이라는 물건이 있는데요. 그게 밥솥인데 왜 밥솥으로 밥만 짓는 게 아니라 요리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밥솥을 요리를 하면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밥을 지었을 때 거기에 그렇지. 냄새가 난다든가 두 번째는 세척이 약간 힘들 수 있어요. 밥솥은 원래 요리하라고 만든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 윗부분 패킹 이런 데 이렇게 뭐가 잘 껴요. 근데 밥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양념 이런 거 문제가 끼거든요. 그래서 밥이 아닌 다른 요리를 위한 전기밥솥, 압력밥솥.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가격이 밥솥보다 훨씬 싸요. 그 옛날에 무슨 뭐지? 그 슬로우 쿠커 네, 비슷해요. 그런 느낌? 거기서 이제 슬로우 쿠커도 하고 수비드도 하고 뭐 요것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얼마 전에 지르고 요즘 미쳐가지고 막 전자제품들을 엄청 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르고 나서 카레를 넣는 게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냥 재료를 듬성듬성 썰어 넣은 다음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볶을 필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식사를 안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방송을 만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재밌는 말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언제 한번 다시 또 시간 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방송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유경탕수육 얘기를 잠깐 했더라고요. 네. 유경탕수육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로 제가 사진을 몇 개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만든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중에 저는 와그너 치킨만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사이버리아 PC방이 있더라고요. 이번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 사기계의 어떤 대부. 약간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 거의 이렇게 사기 액수를 맞춰 가시면서 유경탕수육으로는 찾아보니까 뭐 20억 정도밖에 못 땡기셨는데 99년 사이버리아 PC방에서 300억 배 돌리셨다. 그렇지. 그럴만하지. 사이버리아 없는 데가 없었는데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홍보하는데 굉장한 뛰어난 역량이 있으신 분인데 300억 가지고 이제 이분의 이제 역량이 끝난 건 좀 아쉽다. 좀 아쉬운. 더 사기를 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런칭을 하는 제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거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딱 일단 저는 유경탕수육이란 이게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광고를 잘 보시면 뭐냐면 이게 애초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광고 보면 소비자를 위한 광고가 아니라 그 프랜차이즈 가게를 여는 사람한테 가맹점. 그리고 뭐라고 광고하냐면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소자본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건 지금도 고정 문구 아니에요? 그 프랜차이즈 홍보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개발하신 것 같아요. 개발 내지는 그 레토릭 자체를 대중화시킨 건 이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에는 하다못해 후라이드 치킨만 해도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유경탕수육만. 왜냐하면 치킨은 아시겠지만 치킨을 냉동으로 파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체인점 중에 치킨 냉동으로 팔진 않아요. 생닭이 오고 염지된 생닭이 오죠. 염지된 생닭을 이제 양념에 버무려서 튀기는데 이 지금 유경탕수육은 진짜로 냉동탕수육 그 자체를 끓는 기름에 도수만 맞춰서 넣었다 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뭐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킨보다도 훨씬 더 쉬운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고 그 어떤 뭐 아이템 선정이 되게 대단한 거죠. 그럼 그분이 땡겼다라는 건 배임했다, 횡령?
횡령한 금액만 수익이 아니라. 아 수익은 따로 있는데 수익은 따로 있고. 아, 그러니까 월급 대표이사 월급 다 받으셨고 그거 말고 횡령해서 해외 도피하신 금액만. 아그 크게 먹었네. 유퀴즈에 나오신 그 이삭 토스트 운영자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이러기야라는 느낌이네요. 아, 예.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참 뭐 어쨌든 이 아이템 선정이 대단하다는 건 탕수육이 그만큼 고급 음식이었다는 것인데 그걸 6천원에 판다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지만 그 모든 이 식재료 조건은 변화를 해요. 식재료 조건은 뭐 기름 가격이 싸지고 뭐 고기 가격이 싸지고 이런 식으로 뭐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고 식재료는 항상 이 변화를 하는데 문화적인 거는 조금 더 늦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돈가스도 사실 오늘 얘기의 어떤 중심인데 기사식당 돈가스나 뭐 김밥천국 돈가스나 이런 돈가스의 발전상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어떤 경제적 토대에서는 싼 음식이 됐는데 문화적으로는 그 전 세대에 굉장히 비싼 고급 음식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꽤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식당에서 그렇게까지 또 사람들이 돈가스를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 그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의 기사식당 업계를 평정하거든요. 돈가스가. 그 이유가 가격은 국밥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내 생각 우리가 지금 만들려면 뭐 소고기 묵국이나 돈가스나 뭐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원가는.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돈가스가 가격이 1.5배라도 이거는 되게 훨씬 더 비싸야 된 고급 음식인 것 같으니까 같은 값이면 이걸 돈가스를 먹겠다 이렇게 된 거죠. 당시에는 그렇죠. 당시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는 우리가 돈가스가 좀 싼 메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씩 늦게 간다는 거. 탕수육은 뭐 하여튼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왜냐하면 여기 또 이제 아편 전쟁과 이게 관련된 역사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네, 언제 허락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다음에 해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어쨌든 그 돈가스가 일본의 돈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한국에 넘어온 과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가스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돈가스가 처음 들어왔던 시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돈가스 들어온 건 한 1920년대인 것 같아요. 20년대에 뭐 소설에 보면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스레스 후라이가 간단한 요리다. 그리고 뭐 이런 거기서 뭐라고 되냐면 가스레스 후라이도 못하는 여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 소설에서요? 한국 소설. 아 그래요? 한국 소설, 신문 소설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만들기 쉬운 요리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 라면도 못 끓인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너무 신여성이다, 너무 부잣집의 어떤 그 곱게 자란 여식이다 보니 가스레스 후라이도 할 줄 모른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미 좀 알려졌다는 뜻도 있고 그만큼 또 쉬운 음식이라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들어보면 굉장한 어떤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39년에 동아일보를 보면 오늘 저녁엔 이런 반찬을이란 코너에 포크 가스레스와 아이리시 스튜죠. 조리법이 나옵니다. 아이리시 스튜? 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프 스튜였다고. 3대 음식이. 그러니까 그걸 이름이 아이리시 스튜라는 말로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게 되게 네.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돼지고기를 널쩍하게 만들고 칼가락을 낸 뒤 두드리라고 합니다. 일본식 돈가스는 안 두드리죠. 이때 39년엔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끓는 기름에 넣어 떠오르면 건져내는 게 아니고요. 기름에 지져내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편 거에 겉에 이제 밀가루를 묻히고 그 위에 계란물을 묻히고 그 위에 빵가루를 묻힌 다음에 지져내라고 합니다. 지짐이처럼. 그쵸. 그 저거 이제 기름에 담그는 게 아니고. 그쵸, 지난주에 말씀하신 쉘로우 그거. 쉘로우 프라잉을 하는 거예요. 유럽식 커틀렛처럼. 그러니까 일본에선 39년에 이미 덴푸라처럼 튀기는 방식이 주류가 됐는데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튀기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원조가 지져내는 거다 보니까 이 지져내는 쪽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져내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음식인 겁니다. 왜 우리 명절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 부치는 게 제일 힘들지만 전 부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뭐 그렇죠. 그렇죠. 전 부치는 것만큼 쉬운 음식은 없어요. 탕국 만드는 게 제일 힘들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전 부치는 거에 힘듦은 이제 어려워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걸 하나하나 해내고 뒤집는 게 이제 노동력이 귀찮은 거지 뭐 기술적인 면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39년 기사에 보면 마지막에 소스를 놓으십시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기 위에 뿌리라는 건지 따로 놓으라는 건지 찍어 먹으라는 건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리 돈가스의 되게 특이한 점이잖아요. 그 위에 소스를 얹어 나오는 거. 이게 과연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독일식 예거 슈니첼이라는 거는 분명히 위에 얹어놓은 게 있고 그게 첫 번째 이제 힌트. 두 번째는 그 렌가테이라는 가게에서 비프 스튜를 같이 냈는데 사람들이 그걸 적셔서 먹었다.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 근데 어디서 하는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자료에서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가스레스는 당시까지만 해도 가게에서 파는 음식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외식 음식이 아니에요? 외식 음식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 기사들을 보면 식당에서 가스레스 사 먹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먹냐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조선인들은 음식을 사 먹는 것 자체가 그치.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예, 외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면 그렇죠. 어, 1980년대만 해도 그렇게 뭐 네. 외식이라는 건 우리 외식해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응팔에 보면 우리 외식해 하고 하는 게 외식이잖아요. 전 생각해보면 93, 94년에도 그랬거든요. 우리 오늘 외식하는 날, 외식하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날. 근데 지금 사실 뭐 박 박사님 거의 몇 끼 외식까지 외식이 주식이죠, 사실은. 예. 외식 아니면 배달식이잖아요. 어릴 때 외식이라고 하면은 진짜 뭐 목욕탕 갔다 왔다가 일요일 후에 아버지랑 짜장면 먹는다, 이게 되게 큰 외식이, 그렇죠. 큰 이벤트. 생일날 그렇죠. 먹는 거, 뭐 이런 게 진짜 큰 외식. 그렇죠. 그 드라마 빠친코를 보시면 제가 감동했던 그 고백 장면에서 그게 외식 그러니까 그 우동집 간 거. 우동집 간 거. 거기서 그 주인공이 외식 처음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밥을 사 먹는 거 자체가. 예. 그 이런데 처음 오는데 와 정말 신기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보기에는 되게 허름하지만 나름 그 목사님이 그래도 외식이라는 어떤 좀 격식 있는 곳에 가서 청혼을 하기 위해 세팅을 한 거다.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그래서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식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식당이라는 게 없어요. 주막. 주막은 근데 여관 겸 휴게소 겸 주모 한상 내어서 술집 겸 이 모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술은 모든 집에서 만들지 않아요. 술을 만드는 집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술을 만드는 곳에 양조장에 가서 술을 떠와서 집에서 먹기도 그렇죠. 하지만 예. 술집은 있었습니다. 근데 주막. 음식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당만을 하는 그런 식당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주막이라고 하면은 술도 팔고 거기에 숙박업소도 겸하고 네. 음식도 팔고 이 모든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일종의 호텔이죠. 예. 그런 곳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시험 보러 가려면 예전에 뭐 대구에서 서울로 이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한 20일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예. 20일 걸어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는 곳이에요. 그리고 과거 시험 보는 인원은 우리 생각보다 되게 많았고 예.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걸어갔어요. 대부분 걸어갔고 뭐 양반이든 쌍놈이든 대부분 걷든 가마를 탔든 지금 말 타고 가고 이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길이라는 게 말을 타고 쭉 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았어요. 산을 넘어야 돼 기본적으로.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러 약간 그런 도로를 잘 안 만들어 놓은 부분도 사실 있어요. 이제 외적의 침입을 막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가고 뭐 그래서 집신 뭐 20개 30개씩 달고 걸어가는 게 되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때 밤에 자는 곳이 주막인 거죠. 그렇죠? 이 외식이라는 게 그 일제 강점기 때 외식 문화라는 게 생겨나는데요. 그때 이제 중심에 있던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청요리집이에요. 청요리집은 청요리는 그러니까 중국 음식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음식인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없는 음식. 왜냐? 강한 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뭐 그 믹스커피 때도 설명드렸지만 은근한 불. 예. 그렇죠. 강한 불이 없거든. 근데 청요리는 강한 불이 있고 다량의 기름을 쓰고 이런 음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독한 술을 팔고. 그래서 이 청요리집을 중심으로 이제 왜냐하면 집에서는 절대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스레스 같은 경우 집에서 해먹을 수가 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건 해먹을 수 없는 음식을 파는 청요리집이 등장을 했고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있었던 요정. 근데 요정이 약간 일본식으로 좀 더 커진 거죠. 예전에 있었던 이제 기생들이 나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요리집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 왜 일본 같은 경우 요정을 얘기할 때 음식점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커요. 예, 그 요즘에 나름 유튜브에서 핫한 오사카 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왜 오사카에서 부동산업 하는 분들이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요정 그 조회수 되게 높은 것 중에 요정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갔더니 진짜 그냥 요리가 코스로 계속 나오는 곳이시더라고요.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요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요리 정식.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사카에 굉장히 큰 사창가가 있어요. 토비타 신치라고. 근데 거기도 그 공식적으로는 요리 조합이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 가게들 하나하나가 요리 조합을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정식으로 사실은 요리를 팔지도 않는데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인데 그러니까 옛날 뭐 말하는 우리나라 때 방석집 같은 곳인데 우리도 일반 음식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리로서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요리 조합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유곽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요리집으로서의 정체성이 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에도 시대 때부터 외식 문화가 발전을 했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을 때 말씀드렸지만 덴뿌라 요리 같은 건 집에서 해먹을 수 없는 요리예요. 거기도 똑같이. 그 덴뿌라를 파는 노점과 식당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조선은 그런 문화가 발전이 상대적으로 덜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후기 되면은 뭐 장터에서 좀 팔고 뭐 이러면서 장터국밥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정이 음식집으로서 좀 이렇게 영향력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때 말 나오는 것들이 황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음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아, 지금도 청와대 출신.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 기사를 찾아보면 예전에 요정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기생들 사진 찍어가지고 막 엽서로 팔고 그래요. 근데 그 요정들 소개를 이렇게 보면 원래 왕실에 있었던 몇 대째 뭐 이랬던 누가 나와서 하고 있는 집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아 맞아. 제가 옛날에 되게 어릴 때 인상 깊게 봤던 MBC 창사집 드라마에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수락관 출신의 요리사를 운영을 안 하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요정은 약간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도 있었던 거예요. 궁중에서나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을 여기 가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그 내부자들 그런 영화 봐도 이렇게 큰 상에다가 뭐 신선로 놓고 막 차려놓잖아요. 음식. 네. 골프공만 놓는 게 아니고 음식을 차려놓는데 그 차려놓는 음식이 사실 옛날 궁중 음식의 시스템을 사실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요리는 일본식 요리 가이세키 요리가 나오거나 일본식 요리가 나온 게 아니라 궁중 음식이 나온 그치, 거예요. 예.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조차도 일본식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옆에 일본 기생을 앉혀놓더라도 음식은 한국의 궁중 음식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이제 그렇지, 매력적이었던 거죠. 대접받는 느낌 나는. 그래서 왜 그 옛날에 뭐 그 저 설민석이었나 뭐 설민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뭐 독립 3.1운동 독립선언서 낭독을 태화관이란 요정에서 했다. 그래서 뭐 룸사롱에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이렇게 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규모의 요리집이라는 건 대부분 요리집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큰 규모의 장소라는 것 자체가 요정 아니면 청요리집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으로 지금 뭐 무슨 그랜드 볼룸이라든가 막 그런 행사장? 그렇죠. 네. 보통 대학교 MT, OT에서 주로 많이 하는 그 대학교 앞에 중국 요리집에 있는 그 긴 거의 그 느낌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약간 남아 있는 거죠. 그게. 그런 거. 근데 이제 지금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진짜 그랜드 볼룸에도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역 그릴 이런 데서 주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근데 더 많이 이루어진 건 요정 아니면 청요리집이에요. 그 왜 고대 만들어질 때 송진호와 이승훈이 밀립대학 설립 발기대회 열거든요. 여기에 뭐 그 당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다 모여요. 근데 이것도 식도원이란 요정이었고요. 조선 공산당 결성식. 그것도 거기서 이것도 하나요? 아서원이란 청요리집입니다. 그러니까 요정 아니면 청요리집에서 대부분의 그런 행사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뭔가를 어나운스 하려면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할 때 우리 이렇게 갖고 있는 이미지 무슨 이렇게 뭐 광장에서 뭘 이렇게 크게 읊고 사실 이러기 쉽지 않았어요. 뭐 가만히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하나둘씩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앉아서 우리가 어떤 포럼 개최 이 당시에 되게 많은 학회, 많은 뭐 결성식 이런 것들이 요정, 청요리집 그리고 가끔은 이제 서울역 그릴 같은 서양식 음식점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니 설민석 씨가 제기한 건 청요리집과 요정은 다르게 봐야 된다에 가까운 주장 아니냐 이거죠. 근데 당시는 청요리집에서도 이제 서빙하는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정이라고 해서 항상 기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요리집이라고 해서 기생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 당시의 음식점들은 요런 종류의 음식점들은 서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요런 음식점들은 뭐 술을 따라주고 이런 사람의 존재가 거의 이렇게 약간 가능한 거였습니다. 어떤 요리집이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3인 여기도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이게 결국 이완용 소유 건물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완용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옥고는 아니지만 고생을 하고 곤란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또 3.1운동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이완용이 애초에 그 얘기도 있거든요. 3.1운동 하기 전에 이완용한테 가서 하라 그랬어요. 그게 손병이었나? 손병이 직접 찾아가서 3.1운동 너도 민족 대표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완용이 깜짝 놀라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지금 독립운동이 나 같은 애들 몰아내려고 하는 건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나라 팔아 먹었는데 이번에는 애국을 한번 해라. 아 이제 이쪽 어차피 나라도 팔았으면 저 나라 못 팔 게 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에 권력적으로는 다 밀려났었대요. 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미 그 시점에 이완용은 좀 정치적으로는 밀려났다가 음. 결과적으로 이 3.1운동 이후에 다시 또 정치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 이쪽으로 이제 3.1운동으로 일어난 이 에너지를 보고 거기에 이제 막 반박하는 글을 막 쓰고 이러면서 또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그래서 뭐 그런 음모론 아닌 음모론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일제강점기 외식의 정점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요식업도 있고 총요리집도 있지만 정점은 설렁탕입니다. 1930년 신문에 보면 경찰이 설렁탕 가격을 내렸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설렁탕이 경찰이요? 경찰이 폴리스가? 폴리스가 담합을 해서 너무 올린다. 아. 그래서 가격을 내려라.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했냐면요. 종로가 되게 작잖아요. 네. 지금도 작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 더 작았겠죠. 네. 1924년에 종로에 설렁탕집이 100곳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서울 전체에 설렁탕집 100개 안 될걸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에 외식업, 패스트푸드 그리고 이때 자전거로 배달도 했대요. 배달업 이 모든 역할들을 설렁탕이 이제 감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뒤를 따라 나오는 게 뭐 냉면이라든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어쨌든 그 설렁탕의 지위를 위협을 하지 못합니다. 그 냉면을 배달했더라고 평양냉면을. 그렇죠. 그 평양냉면 배달하시는 분의 최고 기록이 자전거를 타고 배달했는데 88그릇인가요? 88이요? 목에 이렇게 나무 판때기 그 88그릇 쌓아 올려서 지고 자전거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아. 그게 기록이 있대요. 와. 80대 어쨌든 그 그릇을. 랩도 없고. 그러겠죠? 당신의 배달의 민족이네 진짜.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진짜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건 배달이 국기야. 대단하네 진짜. 네. 한두 그릇이 아니라. 그 왜 저기 식객 그 만화에서도 그 이 왕년에 그 냉면 드림팀이 다시 뭉쳐갖고 뭐 이렇게 싸우는 뭐 그런 얘기는 드림팀 다시 뭉쳐서 이제 그 식객에 나오는 악역과 이제 냉면 대결을 하는 얘기 있는데 거기서 보면 면 뽑은 사람, 국물 뽑은 사람, 그 다음이 배달하고 서빙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지위였어요. 배달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설렁탕을 위협할 수는 없었어요. 설렁탕. 그죠. 설렁탕은 그 근대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 종로에서 충무로에 이어지는 그 길에 있는 설렁탕들이 중에 이제 영화계에서도 유명한 설렁탕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걔가 말로만 충무로지 충무로에 영화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충무로에 진짜 영화사들이 많았던 시절에 되게 유명한 그 이름을 까먹은 그 가게가 있습니다. 영화인들이 가는. 거기는 가면 대부분 공짜였어요. 일단 무료 급식 써. 왜냐면 거기에 배우나 좀 돈 있는 셀럽이 돈을 그냥 거기다 투척해놓고 가는 거예요. 오면 영화인들이 먹게 해라. 그래서 오늘 먹은 것까지는 누구 신성일이 내고 갔다. 엄앵란이 또 100그릇어치를 뭐 해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인들이 가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엄앵란 씨가 그때 이제 돈을 많이 쓰여서 유경탕수육 광고 나중에 하시고 그런 거. 그런 거군요. 약간 그때 당시 배우 아마 그때 당시 형 누나들이 되게 멋쟁이들이 많아서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 한번 살짝 비추고 이렇게 쓱 하고 쓱 하셨대요. 근데 이제 냉면이나 다른 음식에 비해 설렁탕의 최고의 장점이 뭐였을까요? 무한재생? 물만 부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쌌겠죠. 그죠. 이게 원재료의 소진율이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더디잖아요. 어쨌든 고아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더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빠르게 내는 수 그쵸. 있다. 주문하면 당시의 기록에 보면 주문하면 1분도 안 걸렸대요. 네, 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세팅을 해서 나오는데 지금도 생각해봐도 우리 모든 음식 중에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국밥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국을 계속 끓이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그 뜨거운 걸 빨리 먹기 위해서 토렴이라는 걸 그쵸. 개발해냈지. 토렴은 그 전부터 있었어. 그래요? 토렴은 그 정확히 말하면 토렴은 조선시대에도 다 있던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토렴은 왜 생긴 거냐? 그건 좀 딴 얘기지만 어쨌든 옛날에 주막 같은 데서 밥은 보온할 방법이 없어요. 국은 계속 끓이면 돼요. 계속 끓이고 물을 더하고 그럼 점점 진국이 되지 계속 그 온돌에 있는 가마솥에서 계속 끓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밥은 그렇게 하면 바로 다 이제 굳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밥은 다 되면 다 떠냅니다. 네. 그래서 아랫목에 넣고 이불 밑에. 그렇게도 하지만 더 간단한 방식은 약간 마르고 찬 밥을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무통에 넣잖아요. 조금이라도 보온이 되라고. 근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밥이라는 게 1시간도 못 가요. 사실 그치. 따뜻한 거는. 그리고 더 따뜻하게 넣으면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장터같이 이렇게 장터나 아니면은 주막처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밥을 그냥 식혀놓습니다. 그다음에 그 식은 밥을 따뜻한 국물에 넣어가지고 몇 번을 데워. 근데 한 번 그냥 밥에다가 국물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불질 않아요 밥이.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불리려고. 그걸 토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부터 또 온돌 문화에 의해서 있었던 게 토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후에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빨리
밥을 좀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 그때는 이제 뜨거운 그 뭐야 그 양은 공깃밥이 이제 있을 때 시절이니까 바로 넣으면 너무 뜨거워.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어려서 나이 들어서 먹었고 토렴이라는 걸 나이 들어서 봤거든요. 근데 여기 갔더니 토렴을 해준대 여기는. 갔더니 먹기가 참 적당한 온도로 그렇죠. 바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렴하는 집 국물이 맛있어요. 약간 쌀 물이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면 그 뿌염 그 뭐 순댓국이라고 하면 그 뿌연 국물이 요게 지금 어디 돼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쌀에서 나온 건지 좀 왜냐면 그 국물을 계속 하니까. 근데 좀 이렇게 좀 맛있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먹을 수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되게 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렇죠. 파 금방 넣고 나오고 소금 넣고 후추 넣고 그리고 뭐 날계란 이런 거. 예, 예. 떡볶이 국물 아니 떡볶이 깍두기 국물. 예, 예. 그리고 배달도 자유자재로 되고 불지도 않아. 아 좀 불어도 그렇지. 돼. 찬밥이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에는 밥과 국물을 따로 주기도 했대요 배달할 때.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냄비에 데펴 먹어도 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또 끕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한테 다 인기를 끄는데 젊은이들이 당시에 모던보이 모던걸이에요. 굉장히 우리 생각엔 모던보이 모던걸이 갖춰 입으면 외식을 하러 양식당 가야 됐을 것 같은데 갖춰 입고 설렁탕을 먹으러 갑니다. 아 그 갭이 힙스터의 기본이죠. 아, 그럼요. 지금도 갖춰 입은 예. 20대 젊은이들이 그러고 노포를 갑니다. 그렇지. 뭐 그렇죠, 냉동 삼겹 먹거나 막 그렇죠. 이러면서. 어? 그건 기본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스레스의 지위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 인싸놈들 취향이란 얘기. 이게 양식당이 있어요. 있는데 지위가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일단 가스레스는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요. 설렁탕 같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맛에 튀김의 맛에 자체를 좋다고 인식하기에도 좀 부족해요.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전처럼 붙여있는 걸 좋아하죠. 차라리 요정에 가면 요정에 갔고 그거보다 청요리집에 가면 청요리집에 가고 아니면은 설렁탕을 먹으러 가지 그 사이에 있는 양식당 거기서 가스레스를 먹으러 가는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모던보이 모던걸들 시대의 양식당이 많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진짜 레스토랑처럼 아예 진짜 레스토랑조차도 얼마 없었고 그 레스토랑도 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호텔, 뭐 손탁 호텔이라든가 예. 이런 호텔들에 있는 거 외에는 양식당 자체가 일단 많지가 않았고 있으면 또 아예 고급화되는 거예요. 가스레스보다는 그렇죠. 스테이크. 우리는 모르지만 옛날 그 신문 보면 메뉴 그대로 다 있어요. 음. IC 스튜 보고 아까 놀라셨잖아요. 비프 스테이크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돼 있고 뭐 티본 스테이크 이런 말 다 얘네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라든가 뭐 가니쉬 깎기라는 야채라든가 샐러드라든가 오히려 이런 좀 정통적인 레스토랑들로 아주 포멀한 음식점들로 살아남았던 거고 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가스레스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던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집에서 해먹는 돼지고기 전인데 뭔가 이름이 서양식인 것 같은 그런 지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 보면 외식 메뉴가 아니라 이렇게 집에서 만든 메뉴가 된 건 이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돈가스의 모습은 우리가 하는 경양식 돈가스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쳐냈고 튀긴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소스를 위에 얹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사람들도 돈가스란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일단 먹어본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집에서 해먹어본 사람들은 좀 있었을 것이고 집에서 해먹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가스레스란 이름은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먹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고기를 구하기도 힘들고 튀길 기름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돈가스를 먹는다는 거는 조금 먼 얘기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시장에 한국전쟁 직후에 막 52년, 53년 이럴 때 시장에 돈가스용 고기들이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풀렸죠? 미군 부대에서 그렇죠. 미군 부대에서 풀립니다. 미군 부대에서 밀가루와 빵가루와 계란과 딱 그 고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베이크드 폭찹 또는 이제 프라이드 폭찹용 고기 폭찹용 고기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폭찹용 고기의 특징이 이 폭찹 그거 아세요? 폭찹이라는 요리 혹시 드셔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폭찹. 이름 들어보셨죠? 네, 폭찹이 근데 어쨌든 찹이 들어가는 거면 이렇게 조각냉고기일 거 아니에요. 찹이 그런 건가요? 아닌가? 찹 한다고 그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폭찹이라 그러면 네. 보통 옛날에 폭찹이라고 팔면 뭘 파냐면요. 네. 주사위처럼 자른 고기를 네, 그런 케찹 거. 같은 거에 네. 양파나 이런 거에 볶은 요리를 폭찹이라고 팔아요. 근데 한번 구글에서 폭찹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네. 그런 요리는 하나도 안 나와요. 찹이 꼭 그렇게 찹은 자른다는 얘기가 맞는데요. 네. 찹이라는 거는 큰 덩어리의 고기를 납작하게 자르는 것도 찹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는 것만 찹이 아니고 큰 고기를 지금 우리 돈가스 고기처럼 잘라내는 것도 찹인 거예요. 얇게 포를 뜨듯이 이렇게
떠내는 그것도 찹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식빵 자르듯이 자르는 이런 것도 똑같이 찹인 거예요. 예. 그래서 폭찹이라 그러면 우리 옛날 한국 전쟁 때 폭찹힐 전투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 영화로 나왔어요. 폭찹힐 전투가 영화로도 나오고 미국에 되게 잘 알려진 전투,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 전투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이제 막 휴전협정 할 때예요. 그러니까 왜 고지전 딱 그 상황입니다. 이때 연천 천덕산이라는 데인데 이 고지를 폭차필이라 그랬대요. 여기를 두고 막 중국군 1,500명, 미군 347명이 5일 만에 다 죽었다고.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팩 주연의 영화로 나왔다고 예.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폭찹처럼 생겼다고 해서 폭차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돈가스처럼 생겼네. 진짜 돈가스 오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폭차필이라고 했다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약간 주사위 모양의 고기랑은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모양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미국뿐이 아니라 요리로 말하는 폭찹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돈가스 고기처럼 잘라낸 고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테이크처럼 먹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폭찹이라고 하면 이걸 그냥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는 거고 이거를 이제 양념을 끼얹기도 하고 근데 이제 베이크드 또는 프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튀기기도 하는 겁니다. 이 프라이드 폭찹이란 요리 자체가 미국의 당시 굉장히 일반적인 요리 중에 하나였는데 미군에서 공급하려면 그러니까 군대에서 공급하려면 이걸 가장 빠르고 좋은 퀄리티로 공급하려면 튀겨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름 요리, 튀긴 요리의 제일 장점은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체할 가능성이 좀 적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구우기는 있잖아요. 네. 삼겹살을 구워요. 네. 1시간 뒤에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죠. 다 식고. 다음 날 먹으면 어때요? 다음 날 먹으면 그냥 기름 굳어가지고 그냥 거의 말라서 맛이 예, 없게 되죠. 예. 튀김은 1시간 뒤에 튀김을 먹는 거. 튀김은 다음 날 먹어도 맛있죠. 그렇죠. 다음 날 먹어도 물론 이제 처음 먹었을 때만은 못하지만 예. 먹을만 합니다. 그 치킨은 다음 날 아침에 먹는 식은 치킨이 또 나름의 또 맛이. 근데 삼겹살은 전날 구워 먹고 다음 날 아침에 먹으면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지 버려야지. 다 버리거나 아니면 라면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군의 공급을 많이 폭찹을 했던 고기들이 흘러나오고 이것들이 이제 경양식집을 형성합니다. 경양식집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얘기했던 대표님 한국인의 맛 그 책에도 그렇고 많은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의 화양식집이 우리나라에서 화라는 말을 빼고 경양식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라고 얘기해요. 일본의 화양식이라는 게 뭐 오므라이스, 돈가스 이런 것들처럼 서양 요리를 가져서 일본식으로 만든 걸 화양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화를 이제 야마토, 그 화를 일본을 화식변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화양식이라고 썼던 걸 원래 우리나라에 그런 가게들이 많았는데 일본을 상징하는 글자를 빼고 그 일본을 상징하는 화라는 글자를 약간 비하의 의미로 가벼울 경을 써서 경양식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썰이죠. 그런 썰들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써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완전 뇌피셜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약간 너무 끼워 맞추기 느낌이 좀 있는데. 일본을 가볍게 얘기하려고 경양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가게 이름에 누가 나쁜 글자를 넣겠어요? 생각해봐도 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게 장사라는 사람이 누가 그런 말을 막말로 얘기하면은 중국인이 싫다고 중국 요리 장사하면서 짱깨집이라고 이름을 간판을 달았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가게도 하나쯤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지. 본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또 당시에 경양식집 광고나 뭐 이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름에 일본식 내지는 일본에서 갖고 왔던 그 영국식, 유럽식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지미 사롱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경양식집이에요. 체인점도 있고 명동에 있었던 되게 유명한 경양식집인데 이게 경양신문사 옆이라고 써 있네요. 어쨌든 여기 경양식집이라는 건 대놓고 어떤 가게였냐면 우리가 아는 그런 레스토랑 같은 가게들은 레스토랑이라고 부르거나 그릴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스토랑은 고기 중심이면 그릴. 그 서울역 그릴이라 그래서 왜 그 우리나라 최초의 레스토랑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돈가스 파는 곳이라고도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이름이 그릴이라는 게 되게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릴은 약간 일반 명사였어요. 지금도 되게 많은 호텔에 그릴이라는 이름의 식당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릴이라 그러면 그게 고기 굽는 그릴을 생각하는데 그 뜻이 맞는데 옛날엔 그릴이라 그러면 고기 굽는 판보다는 고기를 구워서 서빙하는 식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그릴이라는 가게에서 돈가스를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좋은 양식당들은 레스토랑 또는 그릴이라고 불렀고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낮아서 일반인들도 갈 만한 가게를 가벼운 양식이다 그래서 경양식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지난 시간 얘기했던 부대찌개와 스테이크를 파는 거보다는 한 등급 높지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들을 미군 부대의 손님용 식당의 어떤 느낌대로 제공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더 있던 겁니다. 굳이 표현하면은 그냥 경양식이니까 그 한자풀을 영어로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주얼 레스토랑. 예, 예. 네. 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직관적이잖아 그 해석이. 예. 이게 화양식집에서 비롯된 게라 보기 좀 어렵다. 이게 좀 몰라요. 어차피 그쪽도 내피셜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근거- 사실 저는 화양식이란 말을 박 변호사님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진짜. 근데 일본 가면 되게 흔하게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일본에 가면 약간 고풍스러운 듯하게 약간 서양식으로 간판을 해놓은 가게들이 되게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디 주로 있냐면 역 근처에 많습니다. 역에 약간 낮에 커피도 좀 팔고 네. 왜 그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 비슷한 게 생긴 옛날 좀 오래돼 보이는 그러니까 의자. 이게 뭐지? 데니스라던가 그런 예, 느낌. 예, 근데 그런 그거보단 조금 더 고풍스러운 느낌. 예, 예. 일본에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패밀리 레스토랑 말고. 예, 패밀리 레스토랑하고 미묘하게 다른데 오므라이스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저 아다치미츠루 만화. 그러니까 파르페 먹고 낮에는 그런 거 팔고 예. 그 카페에서 밥하는 카페 옛날 그리고 카페. 나폴리탄 스파게티 팔고. 예, 나폴리탄 그래. 거기 보면 화양식 카페라고 돼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음. 카페라고 돼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화양식이라고 돼 있는 집도 되게 많습니다. 그 제가 2018년에 나고야를 갔다가 그 혼자서 그런 식당을 일부러 들어가서 먹었었거든요, 밥을. 근데 그거가 이제 그런 가게를 화양식 가게라고 표현한다라는 건 거죠. 네네네. 그거를.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풍의 가게들을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대로 캐주얼 레스토랑보다는 좀 더 생활감이 있는 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화양식 집의 컨셉이나 경양식 집의 컨셉이 비슷했던 건 맞아요. 예, 예.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화양식 집이 많았는데 그게 경양식 집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좀 근거가 없다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한국은 일본을 싫어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 힙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군 부대 들어와 있는 이 미군 부대의 문화가 미국의 문화가 일본의 문화보다 훨씬 더 멋지고 유행에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더 멋진 문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게 더 유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거기 주방장들 중에 상당수는 진짜로 한국에 있었던 화양식집에서 일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일본식의 이미지를 팔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일부러라도 미국인 척을 했던 거예요. 일본에 저도 그런 거기 가보고 싶어서 우리 사실 일본 만화나 영화 보면 그런 데 가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노포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본 갔을 때 그 중고책 서점이 제일 많은 일본 도쿄에 제일 유명한 그 진보초 거리에 가서 거기 60년 된 데가 있어요. 거기가 카페랑 경양식 집이랑 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1, 2 이런 많죠.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갔죠. 배가 불러서. 사보우루일까 아마 이름이 사보우루. 갔는데 담배 피고 막 그런 분위기야. 여기 역시 일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노포의 그 카페 거기구나 이랬는데 내가 외국인이란 걸 직감한 알바가 바로 혐한을 하듯이 먹고 빨리 나가라는 듯이 커피라는 건 다 먹으면 나가는 게 아니잖아. 커피숍이라는 그렇죠. 카페가. 그렇죠. 찻잔이 비어지자마자 갑자기 확 치워버리는 거야. 나가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나 그거 옛날에 정선의 다방에서 한번 당했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얘기하셨던 그 정선 다방. 내가 유일하게 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당해본 혐한이었다. 원래 그런 집 아니었을까요? 몰라요. 다른 사람 근데 거 안 다른 쳤어요? 그 사보루가 워낙 유명해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 보면은 대부분 나갔지 않아. 근데 내가 뭔가 어그로를 끌었던 거지. 나는 그 나고야 갔을 때 그 가게에 이제 시간이 떠가지고 앉아서 하는데 그냥 진짜로 그 와다치 만화에서 나오던 그런 느낌으로 앉아서 근데 그 풍경이 진짜로 일본 안 바뀐다라는 게 40년 됐잖아. 사실 30년도 아니 40년 만화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80년대부터. 네, 근데 그 그림이 진짜 그냥 그대로 박제가 돼 있는 거에 약간 이제 그 이치도 한터 아다치미츠루와 함께한 시대 시절의 진짜 이상하죠. 저희 네.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한국 그 영상을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냥 감각적으로는 지금이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지금이나 90년대나 사실상 뭐 풍경의 차이가 크게 없죠. 네, 맞아요. 그 이번에 빠친코도 보면은 일본 장면들 그 과거로 세팅해서 찍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상 걔들 예를 우리나라에서 80년대 찍으려면 세트로 가야 되거든. 근데 걔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굳이 약간 뭐 입성만 좀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입성만 좀 바꿔놓으면 특히 시골로 가면 진짜 심해요. 네, 깜짝깜짝 놀라요. 네, 그렇더라고요. 간판도 막 그 옛날식 그대로 간판.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시골이라도 간판은 일단 바꿔 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막 타자기 같은 거로 친 간판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거기 인사동에 브람스란 가게 있는데 거기서밖에 못 봤습니다. 지나가실 때 보실 텐데 거기 이게 약간
그 옛날 맥킨토시 옛날 맥킨토시로 찍은 거 있거든요. 그 뭐 이렇게 자음 모음이 자음만 있고 모음은 밑에 따로 붙여야 되는 그런 옛날 맥킨토시 도판으로 찍은 것 같은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하지. 제가 살면서 성격이 참 그런 게 저 사실 그 일본에 가기 전에 혹시 혐한이 있다 이래가지고 나 그런 거 당하면 준비했지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야쿠자 영화에서 많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했지. 근데 막상 당하면 어버버 나가야 되나 보다 하면서 그냥 어버버버버 하고 나왔는데 되게 억울하더라고. 그럴 때는 영어로 유창하게 계시면 됩니다. 저 영어도 유창하게 안 돼. 아니, 아니, 영어 그냥 하면 유창한 돼요. 척. 아 유창한 척. 그냥 하면 돼요. What? What? 이거? 네, 진짜로 엄청 당황해요. 나는 그런 건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본 사람처럼 생겨서 그렇어. 저 오다기리 한국 사람- 조시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아니야 티모시 살라면 외국인처럼 생겼어. 맞네. 어쨌든 간에 한국인 네. 같이 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맞네. 그렇구만.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던 저의 특징을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네. 오다기리 조가 맞네. 그렇게 쓸 거예요. 네. 네. 내가 너무 내 지인인 척했네. 어쨌든 그 경양식집의 메뉴는 어디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냐면 화양식 영향도 받았겠지만 USO라고 있어요. United Service Organizations. 그러니까 미국 위문협회.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영동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던 가게. 여기 메뉴를 보면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햄버거 스테이크, 햄 스테이크, 비프 스테이크, 브레디드 폭잡. 이 메뉴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우리 그 옛날 경양식집 메뉴랑 똑같습니다. 햄버거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죠. 네. 그리고 비프 스테이크는 비후가스 또는 비후 스테이크.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드 폭찹, 치킨 이제 거의 똑같고요. 여기서 또 화양식집과 경양식집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스파게티예요, 스파게티. 한국에서는 80년대 스파게티가 나폴리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예. 우리한테 더 익숙한 스파게티는 나폴리탄은 집에서 엄마는 그렇게 만들어줘요. 케찹에 비벼서. 나폴리탄 스파게티라는 게 나폴리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 거죠. 그게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면에다가 그 베이컨 또는 잘게 썬 햄 그리고 케찹을 넣어가지고 비빈 음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밖에서 파는 거는 미트 소스 깡통을 넣은 스파게티를 팔았어요. 왜 그랬냐? 당연히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거죠. 그 미트 소스, 라구 소스 이런 것들이 많이 흘러나왔으니까. 맞아. 옛날에 맞아요. 그쪽이 훨씬 파는 쪽은 그쪽 미트 소스 스파게티가 훨씬 익숙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흔하게 통조림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잠깐만 나 궁금한 나폴리탄이 미트 소스 아니었나? 아닙니다. 아니야. 나폴리탄은 진짜 말 그대로 케찹에 비빈 거야. 정통 나폴리탄은 진짜 완전 토마토 케찹이에요. 근데 이제 소스를 좀 바꿔가긴 하는데 여기 특징이 라구 소스를 쓰는 게 아니고 원래 나폴리탄이라고 하면 라구 소스를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토마토 소스. 그리고 고기는 이제 그 잘게 썬 햄이나 잘게 썬 베이컨 같은 것들. 길게 썬 베이컨 같은 것. 난 라구 소스가 좀 더 나폴리탄, 그러니까 그 케찹 베이스의 토마토, 우리 토마토 스파게티 해 먹을 때 그 지금 파는 그거에 약간의 고기가 많이 들어간 버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특히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표님 어렸을 때 드시던 그러니까 사드시던 스파게티는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그게 왜냐면 나폴리탄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나폴리탄 아니에요. 그렇구나. 일본에서도 지금은 그건 아예 따로 구분해서 팔아요. 사실은 저 나폴리탄 처음 보고서 약간 충격받았었어요. 이게 음식이라고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가지고. 왜 일본 만화에도 나오는 게 그 무한의 주인 작가 있던 사무라 히로아키의 단편이 이사에 보면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일본인이 산업 역군 시절 있잖아요.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인스턴트로 만들어서 이태리에 팔겠다고 갔다가 실패하고 거기서 사생아만 만든 거야. 뭘 만들어? 사생아만. 근데 그 사생아를 책임지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온 거지. 그래서 그 일본 이탈리아에 남겨진 그 이태리 아들이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태리 피를 받아서. 그래서 복수를 하러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 만난 요즘에 젊은이가 얘기를 하는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그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보면서 고도 성장기의 일본인이란 어떤 인물인가 이런 걸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 보기에 좀 충격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정도면 거의 테러당해도 할 말 없어요. 이탈리아 가서 그걸 팔겠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들이 정말 그러니까 그걸 유모 소스로 썼다는 게 일본인이 보기에도 그 오리지널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야. 그게 약간 일단 아다치만에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구부니까 그쵸. 주인공도 야구부니까 배고플 때 미나미한테 뭐 해줘 하면 나폴리탄 흙 내주고 뭐 이런 느낌이었단 그죠, 말이지. 그죠. 근데 생각해 그걸 이제 만화에서 좋아하는 만화에 낭만적으로 이렇게 약간 형상화돼 있는데 먹어보고 나서 그거는 어린애니까 이런 것도 그냥 그렇죠.
칼로리 채우려면 그냥 막 먹는구나 뭐 이런. 오히려 재밌는 게 그거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그걸 왜 먹었냐면 어머니가 양식조리사 준비하시면서 그걸 배워오신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그때 양식조리사는 오히려 일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아, 그렇지. 예. 양식조리사 일본화된 양식. 그죠. 예. 시험 교재니 뭐 네. 그런 레시피니 이런 거는 일본 음식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음. 나폴리탄이라는 이름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음. 우리 어릴 때 나폴리탄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없었죠. 사실. 그렇지. 예. 그런 스파게티를 전 많이 먹었는데 일본 가서 먹어보니까 사실 똑같더라고요. 그걸 굳이 돈 주고 이걸 왜 사 먹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렇지. 근데 이제 약간 그들에게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떡볶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뭔가 하여튼 그렇게 생활에 묻어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90년대 카페 김치볶음밥 있잖아. 아, 필라프. 그렇지, 그렇지. 필라프라 필라프도 그 그랬고. 이후 예, 그 예. 이후고 아니, 똑같은데 그 이름만 전엔- 필라프라잖아요. 그렇지. 좀 가루를 뿌린 거지. 필라프는 어. 좀 튜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김치볶음밥. 근데 그 김치볶음 레시피가 알바가 바뀔 때마다 맛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걔가 집에서 어떻게 먹었는가, 그렇지, 걔네 그렇지. 엄마가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냐 마가린이냐 버터냐에 따라 그렇지. 맛이 엄청나게 햄을 달라요. 조금 넣느냐, 햄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맛이 없다며 꿋꿋하게 이게 다른 걸 고집하는 네. 알바도 있고 한데 그렇지. 어떤 그런 느낌 아닐까? 네, 그 네. 카페에서 그 하는 게. 네. 이탈리아 스파게티 얘기 나와서 한 마디 더 드리면 저희 돈가스 비슷하게 미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 중에. 이탈리아 음식 중에요? 네. 음. 이탈리아에서도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탈리아가 미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유명한 음식. 유명한 음식. 유명하다고요? 하와이안 피자 이런 거 말고 이탈리아 음식. 이탈리아 음식. 우리가 피자랑 저기 뭐야? 피자, 파스타. 파스타 이거밖에 뭐 모르잖아. 어떤 파스타? 커피. 파스타? 어떤 파스타일까요? 어떤 파스타? 까르보나라?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스파게티 까르보나. 그렇지. 오리지널 까르보나라랑 우리가 알고 있는 까르보나라 아니 아니잖아. 오리지널 까르보나라가. 그래? 오리지널 까르보나라가 그 달걀 그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미국 영향이라고요?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오. 제가 좀 조사를 해오진 않아서 네. 그게 미군이 2차 대전 때 주둔을 하잖아요. 네. 주둔하는 미군을 위해서 호텔에 있던 그 요리사가 네. 만든 음식이에요. 아. 그래서 원래는 원조는 당시는 이탈리아도 어려웠던 거예요. 네네. 이탈리아도 어려워서 음식 재료가 많지 않았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온 베이컨을 갖고 만든 거예요. 아. 미군에서 온 베이컨을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베이컨과 그 면을 볶아서 거기다가 이제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를 네, 섞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제 후추를 뿌려서 낸 요리가 까르보나라입니다. 미군의 식재료로 미군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리. 그래서 정통이 왜 미국 베이컨 넣는 게 아니라 관찰레라고 네. 이탈리아 베이컨 넣어야 된다고 하지만 기름 많이 나는 거. 더 정통은 미국식 베이컨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들도 이제 막 갖다 맞춰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앞에 막 이제 갖다 맞춰요. 왜 어떻게 갖다 맞추냐면 뭐 옛날에 광부들이 먹는 요리에서 나 그렇게 그래,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어, 나도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들었어요. 까르보나라란 말이 그 광부란 뜻의 카본 거기서 나온 이거 말이라는 알베르토가 설명해 준 거야. TV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둡진 않지만 어쨌든 자부심을 위해. 근데 그거는 되게 명백하게 이게 네. 되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구나. 누가 만들었는지가 명확하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가 명확해요. 그 까르보나라 오리지널 레시피 설명 듣고 내가 받은 느낌은 이거 되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칼로리 높은 걸로 먹으려고 만든 음식이구나라는 느낌이라서 확실히 노동자를 위해서 만들었겠구나라는 짐작은 했었거든 사실은 보면서. 군인을 위해서 만든 네, 그러니까. 그 왜 이탈리아 다른 요리들에 비해서 약간 목적이 너무 선명해 보이는 거야. 제가 그거를 정말 맞게 요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들은 풍월만으로 집에서 해 먹어본 적 있어요. 네. 그거 진짜 약간 좋더라고요. 약간 약간 든든해. 이 엄청난 열량이 네. 몸 안에 굉장하다. 그리고 계란도 저기 노른자만 쓰라 그러는데 귀찮아서 그냥 대충 때려놓고 해도 이 시기에는 네. 최초엔 이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볼로냐의 셰프 레나토 관란디란 분인데 이분이 호텔 요리사가 아니라 연합군 부대 요리사예요. 그리고 연합군이 리치온의 지방을 탈환한 걸 축하하는 연회에서 군용 저장식품을 활용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본인이. 근데 이 당시에는 흰자도 썼고요. 크림도 썼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필요가. 아니 그러면 결국 돌고 돌아 오리지널을 먹는 건데 자꾸 그게 진짜 까르보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면 또 안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먹는 까르보나라는 오리지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생계란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대요. 네. 그래서 생계란의 크리미함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흰자로도 만들 수 있고 노른자로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걸 만들기 어려워서 크림을 쓰는 게 더 일반적이었대요. 그것도 크림도 간 만든 생크림이 아니라 깡통으로 나온 휘핑크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미국식 까르보나라가 어떻게 보면 원형에도이랑 비슷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 아 그럼 난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태리 사람한테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름은 왜 까르보나라일까요? 그러게요. 그건 이제 설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정설은 약간 말했듯이 뭐 광부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 위에 후추를 뿌린 모양이 또 이제 그런 카본 같아서 흑연 그랬다는 같아서. 설도 있는데 그것도 좀 아.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제가 미국 외 짜장면이 더 카본 그러지. 흑연 같잖아. 아 짜장면 태백설, 어. 태백 발언설. 그러니까. 미국 웹에서는 많이 이제 네. 통용된 얘기가 음. 그 유명해진 식당 이름이 까르보나라였대요. 아 그냥 그 지역 자체가 옛날에 네. 뭐 광산이 있고 뭐 이랬던 곳이라 거기서 이제 로마의 유명한 레스토랑 이름이 카르보나라라는 데가 있어서 이름이 카르보나라가 됐다. 그건 좀 리즈너블하다. 아, 그럴 수 시저 있겠다. 샐러드가 왜 시저 샐러드인지 아시잖아요. 모르는데. 요리사 이름이 시저예요. 아 그랬구나. 저 처음 그거 알았어요. 만든 요리사 이름이 시저라 어. 그 시저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카이사르랑 아무 상관없고 음. 흔한 성으로서의 시저가 음. 그 시저가 만든 시저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에서 팔던 샐러드. 그래 시저 샐러드. 아 저는 이거 지중하연의 막 친환경적인 어떤 샐러드라서 시저 샐러드인가 뭐 이러고 있었지. 카이사르는 그렇게 친환경적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왠지 느낌이 약간 이제 지중해를 제패한 로마의 어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름이 왜 음. 카이사르면 좀 누가 봐도 좀 약간 간지나잖아요. 아, 시저, 그렇죠. 이름이 네. 만약에 시저가 아니었으면 그럼 안 했겠지 그렇게. 이름이 예, 아니었으면 예. 그런 이름 안 붙였겠죠. 네. 이름이 워낙 간지나니까. 베베토. 베베토 좀 아 옛날에 그 로마리오 막 로마리오. 아니 그래서 옛날에 농담 축구 팬들이 농담처럼 네. 스티븐 제라드가 이름이 스티븐 제라드가 아니라 음. 훔바훔바였으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겠냐고. 그래서 제라드 못할 때마다 훔바훔바 오셨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름빨이 너무 크다 제라드 이런 농담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까르보나라도 뭐라고 얘기하셔도 이게 뭐 반박을 하셔도 뭐 알베르토 씨께서 듣고 계시면 반박하셔도 됩니다. 예, 충분히 많은 요즘 유행어 레퍼런스가 있어요. 예, 반박시 네 말이 맞음. 당연히 알베르토 씨 말이 맞겠죠. 예. 김밥은 원래 고려 시대부터 먹던 음식이잖아요. 아 그런 거 그럼요. 비슷한 얘기. 예, 놀이마끼 따위. 뭐 일본에서 온 게 어딨어요? 하나도 없지. 이러니까 맥주에서 전해준 겁니다. 각 나라의 음. 타국의 역사를 예를 들어 한국학을 전공하는 뭐 외국인 교수들, 우리도 외국학을 전공하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는 한국인 이런 사람들이 말빨이 안 쓰는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그걸 갈라드니까. 그래서 옛날 그 경양식 집들 지금도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그곳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메뉴를 보니까 다원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제가 그 메뉴판을 봤는데 메뉴판을 딱 보는 순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최소 91년이다. 이 메뉴판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일단 그 코팅이 다 떴고. 아니 코팅이 다 떴는데 그걸 아직도 갖고 있다. 계속 쓰고 있어요. 그걸 다 이게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아 이게 약간 어떤 이게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뭔지 거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그 모습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런 가게들 보면 메뉴 보면 햄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비후가스, 생선가스, 돈가스. 아까 말했던 USO 메뉴랑 사실상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특징은 이탈리안 스파게티 그리고 오므라이스 김치볶음밥이 꼭 또 나오죠. 아 그렇지. 김치볶음밥은 그렇지. 국룰이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등촌동 다원이었고요. 이게 제가 또 갔던 게 춘천의 함지 레스토랑. 여기 가면 안심 스테이크, 뉴욕 스테이크, 페퍼 스테이크, 새우 후라이, 비후가스, 함박 스테이크, 폭찹이 있네요. 어쨌든 이런 음식들을 팝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판 옆에 보면 금이름 볶음밥은 만들 수 없습니다. 누가 볶음밥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할까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의 화양식의 영향을 받은 건 맞겠지만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다 떠나서 그게 설령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한들 당시 사람들에겐 미국 문화의 일부로 인식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꼭 뭐 그것 때문에 근대화가 꼬였다거나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힙하고 무엇을 멋지다고 보고 무엇을 좀 따라야 되는 문화로 봤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인이 유행이 새로 들어오면 유행을 바꾼다의 느낌도 아니고 그냥 그 유행을 네이티브로 갑자기 원래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전 걸 까먹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바꾼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미국식인 거야. 이제 미군 들어와서. 그게 또 그래서 음식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이 경양식 돈가스를 진짜 좋아해요. 예. 경양식 돈가스의 핵심은 고기가 얇대 기사 식당 돈가스만큼 얇진 않아요. 그거보다 조금 두껍고 그 다음에 튀김옷이 되게 얇아요.
빵가루도 되게 얇아요. 예, 예. 근데 이 돈가스를 파는 곳이 없어요. 요즘엔 진짜로 거의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때 경양식으로 유명했던 집들 있잖아요. 음. 다 일본식으로 큰 빵가루 씁니다. 그게 그냥 맛있다고 한 게 알려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뀐 거예요. 그죠? 그냥 돈가스는 자연스럽게 일본 음식인 거고 일본식 돈가스를 보니 아 이게 더 맛있겠다 싶어서 은근슬쩍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그게 뭐 어디서부터 왔는지 별로 개의치 않아. 맞아. 남이 그냥 너 그 일본식 그렇구나. 그럼 일본식 돈가스 간판도 그렇게 써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원조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사실. 저 그냥 필요하고 그때그때 유행이고 이게 맛있는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맞아요. 그래놓고 그전 거를 또 까먹어. 싹 까먹고 네. 그래놓고 이제 기억이 왜곡되면서 아 나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0년 후 지나면은 우리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또 기억을 스스로 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냉면이라든가 이런 거 원조를 찾는 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예, 냉면 진짜. 스스로 자기가 뭐가 좀 이따 제가 남산 돈가스 얘기도 할 네. 거겠지만 뭐가 스스로 원조고 어떻게 시작됐다는 거를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스스로 아무도. 이게 왜 어느 집 가나 다 원조라고 하는 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애매한 경우도 많죠. 장충동 족발 같은 경우 세 집이 같이 받아고 같이 팔던 사람들이 각기 가게를 만들어서 원조가 세 집인 거거든요. 장충동 족발은. 근데 그렇게 뭐 그다음에 뭐 저 함흥냉면 같은 경우도 함흥냉면이란 말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고 음식을 거기서 만들어 판 사람이 따로 있고 홍어 처음에 가자미를 가오리로 바꾼 사람, 가오리를 홍어로 바꾼 사람이 다 따로 있어서 근데 이게 다 수렴진화가 돼서 사실상 맛은 다 똑같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럼 뭘 원조라고 말하냐가 되게 애매한. 그 속초에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속초 가서 함흥냉면을 처음 먹었을 때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설탕을 뿌려 먹었거든요. 그죠, 그건 원래 설탕 뿌려요. 함흥냉면 예, 집 정통은 다. 아 그렇죠. 그게 그죠. 맞는 거죠. 그게 네. 맞는 거죠. 그게 맞아요, 서울에는 근데. 설탕 있는 집이 없는 거야. 아니 아니야, 오장동 아니야. 가면 다 있어요. 오장동 가면 있어요? 오리지널 아. 오장동에는 다 설탕을 뿌려요. 오장동에 그렇구나. 세 집이 있거든요. 예. 오장동 함흥냉면, 흥남집. 흥남집, 신창면 이렇게 세 집이 있는데 아. 셋 다 그 다대기, 예. 설탕, 식초, 겨자 다 있어요. 아 그렇구나. 테이블. 내가 함흥냉면을 서울에서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해서 참기름을 올리냐 안 올리냐가 예. 일단 그게 이제 진짜 그죠. 맛집이냐 예. 아니냐의 차이죠. 왜냐하면 참기름이 비싸니까 음. 이걸 올리면 이 집은 이제 어떤 맛에 자부심이 있는 거야. 니들이 좀 해먹어라 이거고 안 올리면 이제 저희 냉면 매니아이신 이북에서 오신 저희 어머니 내피셜이 참기름이 올라가 있는 집이 진짜 집이다. 그 흥남집 같은 경우는 애초에 딱 받아서 보면 참기름이 흥건하게 나와요. 밑에 이렇게 뭐 국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먹어보면 국물이 아니라 기름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여기도 정치적 논쟁이 엄청나죠. 이 그 세 집을 가지고 아, 각자의 논쟁이 있습니다. 나의 최애는 어디냐 하면서 싸웁니다. 어디십니까? 저요? 네. 전 저희 어머니와 함께 반평생 외길 흥남집 외길이지. 그렇죠. 어르신들은 흥남집. 저희 집이 외길이죠. 어떤 그 정통 함흥 집안 아니겠습니까? 정통 남쪽 여주 사람으로서 아니 쌀밥이나 먹으러 저희 집안 친척분들도 다 음. 흥남집만 다니셨어요. 내가 왜 마르크스 방송을 하는지 알아? 아 이게 다 문제가 있어. 북에서 왔기 때문이야. 그러면 결국은 대표님도 알고 보면 여진족 출신이었을 확률이 아 그럼 그런 그러고 보니 느낌이 좀 그래요. 뭐 어쨌든 저희 아버님은 또 남쪽 사람이라 음. 내가 이뤄냈다. 내가 아, 남북의 평화를 이뤄냈다. 평화가 맞나요? 평화로우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평화로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흥남집만 가는데 제가 나중에 오장동 함흥냉집 가보니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흥남집은 좀 만들어져 나와요. 그리고 오장동 함흥냉면은 그냥 나오는 대로 먹으면 되게 심심한데 좀 이렇게 소스를 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스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들어 먹을 줄 모르면 그 새 집을 아무데나 가도 오장동도 만들어 나오는 게 최근이 그래요. 아, 그래요? 어릴 때는 좀 더 그건 덜 만들어져 있었어요. 다대기가. 그래서 만들어 먹을 줄 모르면 가면은 진짜 맛없어요. 흥남집이 근데 그러니까 그새 어디든. 오장동 어디든. 냉면. 어르신들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커스터마이징. 거다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만들어 먹을 줄도 모르니까 맛이 없는 거야. 근데 같은 걸 먹는데 아버지가 불평을 해서 엄마가 드시다가 아버지 걸 한 젓갈 먹더니 와 어떻게 이렇게 거의 우리 어머니 표정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먹고서는 이렇게 제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거 맛있구나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고 이 경험을 최근에도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는 PD님 모 PD님과 갔다가 자기는 맛인 줄 모르겠대. 내가 걔 걸 먹어봤어. 정말 맛이 없게 먹고 있었어요. 내가 만들어줬더니 맛있다고. 그 뒤로 이제 가족이랑 같이 와서 참고로 함흥냉면 집에서 진짜 맛있게 드시려면
일단 회냉면 시키셔야 돼요. 그죠, 당연히. 예. 회무침을 한 사라 시켜서 아. 회무침을 한 사라 시켜서 거기 있는 회를 좀 올려 드시면 더 좋습니다. 제 이상하게 그 2000년 초반에 속초에 본의 아니게 1년에 한두 번씩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만 먹고 거기서 먹으니까 서울에서 먹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서울이 더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서울이 원조예요. 서울이 더 맛있어요. 그렇구나. 애초에 함흥냉면이라는 네. 음식 자체가 서울에서 생긴 아니 음식. 그 속초에서의 주장은 피난민이 거기에 거봐, 제일 먼저 거봐. 떨어져서 여기가 원조다라고 했단 말이야. 나 여태 속은 거야? 거봐. 아. 자, 이겁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예. 일단 함경도 분들은 경상도로 더 많이 내려가셨고 예, 그쪽으로 내려오신 분들보다는 아바이말 예. 다 있죠. 예. 근데 애초에 함흥냉면이라는 음식 자체는 예. 서울에서 오장동 함흥냉면집 흥남집 아니고요. 예. 오장동 함흥냉면집 할머니가 붙인 이름이에요. 아. 이 지금 우리가 먹는 함흥냉면의 스타일 예. 이것도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런. 원래 함흥 사람들이 어. 먹던 국수는 어. 녹말국수예요. 예. 이거를 이제 허영만 식객에서 녹마국수라고 표현하는데 녹말을 그냥 어르신들이 발음하기 녹마 이렇게 해가지고 녹마라고 된 거죠. 녹말국수 이렇게 된 거지. 녹말국수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옛날 역사가 오래된 음식이 아니고 녹말을 가지고 그 녹말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뽑아내는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긴 지 오래된 기술이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일제 강점기 때 예. 함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본 기준에서 지도를 놓고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예. 지도를 놓고 보시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부산이랑 함흥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발전을 한 거고 두 번째로 흥남 비료공장이라는 큰 비료공장을 만든 예. 아시아 최대 비료공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산미 증식을 하고 뭐 이렇게 수출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함흥이란 도시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엄청나게 그 큰 도시가 되거든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때 서울에서는 설렁탕과 냉면을 먹었잖아요. 예. 그때 그거에 상응해서 만들어진 음식 중에 하나가 집에서도 먹지만 네. 가게에 대해서 주로 뭘 팔았냐면 녹말국수를 팔았어요. 네. 녹말국수를. 예.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온면이었습니다. 아. 설렁탕이랑 비슷하게. 예. 그냥 고기 국물에 예. 그걸 이렇게 온면을 넣고 꾸미를 올려서 먹는 음식이 되게 발전을 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근데 그게 너무나 이렇게 일반적인 음식이 된 상태에서 그걸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함흥에서는 온면이 더 우위였어요. 냉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바이말 분들도 원래는 온면을 만들어 먹고 저도 어릴 때 항상 생일 잔치를 때 온면을 먹었어요. 지금도 저는 어머니 아버지 생일 때는 온면을 먹어요. 삭국수라 그래서 그 가게에 가면 국수만 팔아요. 예. 그럼 그 국수를 삭국수라 그래서 뭐 한 관에 얼마 이래서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다시다 국물이나 뭐 소고기 국물이나 이런 걸로 국물 내서 거기다가 이제 온면을 말아 먹었거든요. 그 온면이 더 발전을 했는데 그 온면집들, 그러니까 온면만 파는 게 아니라 냉면도 같이 팔았겠죠. 어쨌든 그때 냉면은 이제 지금식 우리 말하는 함흥냉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식혜죠 그때. 그러니까 예. 가자미 식혜를 올려 먹는 냉면도 있긴 있는데 메이저는 온면이었는데요. 그게 서울에서 그 전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평양냉면 엄청 인기를 끌었다 그랬죠. 예. 예. 설렁탕과 함께. 예. 엄청 인기를 끈 거에 대항하려고 함흥에도 냉면이 있다. 이런 이제 레토릭을 만들어서 냉면을 중심으로 팔게 된 거예요. 그 다대기를 이빠이 넣은 다대기 이빠이 넣고 식혜를 공급하려면 가자미 되게 비싸요. 가자미라는 생선 자체가 지금도 비싸고 그때도 그럼요. 비싸요. 가자미를 가오리로 바꾼 거예요. 가오리나 홍어, 뭐 간재미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비슷하게 얹어서.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발효도 빨리빨리 안 하고 원래는 식혜는 되게 콩콩한 향 같은 게 많이 나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이렇게 대충 무침, 홍어 무침 비슷하게 그러니까. 무침을 올려서 먹는 음식은 서울에서 창조된 거예요. 20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함흥냉면의 원조가 당연히 속초에서 그러나 속초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원조라고 당했습니다. 신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같은 맥락에서. 너가 먹은 건 속초 까르보나라야. 냉면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속초 나한테 그 가게를 데려간 그 속초 분이 서울 놈들 먹을 줄 모른다라는 식으로 막 아니 뭐 이렇게 먹을 줄 모를 수 있어. 뭐 이러면서 회무침을 한 접시 시켜서 좀 넣어 드시면 좋고요. 함흥냉면이 맛이 없다고 느끼실 때 중요한 방법. 일단 함흥냉면 기본적으로 약간 맵잖아요. 매운 걸 이렇게 딱 드시고 입에 매운 게 남아 있을 때 따뜻한 육수를 먹어요. 그럼요. 만약에 함흥냉면집에 가셔서 따뜻한 육수가 나오지 않는다. 혹은 짠 육수라고도 하는데요. 따뜻한 육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 집은 진짜 이거는 기본이 안 된 집. 가짜입니다. 가짜. 따뜻한 육수를 한 주전자 딱 줘야 돼. 그리고 함흥냉면집은 무조건 젊은 분들한테는 이게 가면 모르거든요. 무조건 옆에 있는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분들이 잘 비벼줘요. 진짜 잘 조제를 해줘요. 그분들한테 꼭 한번 물어봐야 돼. 그래야지 맛을 알 수 있다. 근데 평양냉면집이나 함흥냉면집이나 진짜 맛있는 집들의 특징은 도민일보 무슨 그러지. 평안일보 무슨 뭐 그 우리는 모르는 그 북한 사람들만 본다고 하는 그 신문들이 있고 지도가 있고 그러지. 북한 지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어르신들 이게 딱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이제 인구 비율을 보면 이 집이 그렇지. 맛있는 집인지 맛없는 예. 집인지 바로 그리고 알 수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 조제할 때 충격을 받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설탕을 많이 뿌리거든요. 설탕 음. 많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이게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야. 네. 이 음식이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맞나?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그 만드는 과정을 처음 보면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보던 거라 당연한 생각이었는데 설탕을 막 스푼으로 그렇지. 막 세 스푼, 네 스푼, 다섯 스푼 막 넣으니까 이래도 되냐? 이게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설탕 옆에 하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미원 있었어요. 아, 숟가락에 미원도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러지. 예. 그랬겠지. 예. 근데 이제 맛의 차이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음. 평양냉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오케스트라에 가까워요. 다양한 어떤 재료들,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울리는데 전체적으로 들으면 이게 악기끼리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의 뭔가 이렇게 심포니 화음을 만들어내는. 반면 이제 함흥냉면은 약간 락음악이죠. 그렇죠. 엄청 락해요. 락킹하죠 음식이. 맵고 예. 질기고 예. 입을 탁 때려주고 그렇지. 그다음에 따뜻한 국물로. 예. 이 따뜻한 국물은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그 뭐 레일라에서 뒤에 나오는 피아노 솔로가 그게 그런 옛날에는 이제 그 따뜻함이 딱. 따뜻한 국물이 정수기가 없으니까 물을 안 줬어요. 맞아요. 함흥냉면 집에서. 그래서 너무 매운데 옛날 더 매웠거든요. 맞아요. 너무 매운데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물을 안 주고 그냥 이열치열 버티는 건데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 분들이 왜 물 안 주냐 물 좀 달라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음이 든 주전자를 들고 다니셨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달라 그러면 그때서 이제 하나 주는 거야. 그 지금 저기 명동교자 가도 음. 그 서빙하는 분들이 찬물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쵸, 그쵸. 그렇게 얼음물 네, 따라주는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또 저번 주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느낌을 뭔가 라떼 또 시전하다 시간을 보냈는데 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또 냉면 얘기로 저는 빠지네요. 20년 만에 함흥냉면의 진실을 알고 충격을 살짝 받았습니다. 자, 일부- 내일 오장동 갑니다, 저. 네. 아니 근데 사실 난 그런 게 함흥냉면 먹다 보면 알잖아요. 그 양념이 이게 그냥 민족 고유의 그 다대기잖아. 솔직히 이게 어떻게 원조가 어디 있어? 그냥 이거 그냥 이거 한국인이 그냥 고추장에다가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먹는 소스지. 솔직히 그렇잖아. 그걸 그렇지. 원조를 주장한다라는 건 조금 그래. 그래, 맞아요. 비빔국수지 뭐. 그러니까 비빔국수지 뭐. 저는 함흥냉면을 그렇게 오래 먹었지만 저희 어머니도 굳이 이거를 나 어릴 때도 이거를 뭐 이렇게 우리 동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 집은 안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저 6살 때부터 데리고 와서 그 매운 걸 먹이고 그러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먹었지만 절대 이걸 원조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아 원조. 내가 어릴 때부터 먹던 저도 어릴 때 나 진짜 그 꼬맹이한테 그렇게 매운 거를 저희 어르신들은 저희 할머니 옛날에 뭐라 그러셨냐면 나 이 냉면은 서울 와서 처음 먹었다 그러셨어요. 맞다니까. 그냥 냉면이 드시고 싶은데 비슷한 어떤 심상만 계시고 비슷한 건 없는데 대충 이제 그런 느낌이다 하고 드시지. 그 전에는 다 온면만 먹었지 그건 없었다 그러고 할머니 또 재밌는 말씀은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원래 그 시장 장사하셨고 하여튼 뭐 저희 집안에 그 뭐 암달러 상하신 분들이 있고 막 이런 그런 전형적인 그 함경도 집안이거든요.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아버지가 42년생이니까. 근데 그 시대 그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그 뭐 광장시장뿐이 아니라 을지로 이런 시장 일대 시장이 평안도 사람들하는 구역과 함경도 사람들하는 구역이 나눠져 있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서로 좀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 아.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음식도 같은 데로 안 갔대요. 아. 그래서 함경도 사람이 장사하다가 평양냉면 먹으러 가면 굉장히 이제 굉장히 그런 안 좋은 거고 반대로 이제 그 평안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함경도 야 쪽으로 이걸로 깽소브 뉴욕 찍으면 되겠다. 실제로 그런 자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장동을 중심에 두고. 왜냐면 냉면으로. 갱스 오브 뉴욕에서 제일 인상 깊은 게 그 패싸움이잖아. 네. 패싸움 장면인데 아이리시와, 여기서도 그 패싸움 장면. 그 냉면집 저 안쪽에 보스가 이제 육수 딱 따라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볼만하겠네. 근데 평안도 쪽이 아무래도 세력은 제일 컸죠. 원래 있던 사람들이 내려온 거고.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최고의 재벌이었던 박흥식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 출신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박흥식 씨 원래 비서였는데 매일 냉면을 배달시키셨대요. 점심에. 매일 그러니까 밥은 밥이고 밥 말고 밥 말고 점심에 약간 새참처럼 2시 3시쯤에 매일 냉면 하나씩 배달시키대요. 우레옥에서. 우레요. 그리고 그 얘기도 그땐 더 비쌌다고. 지금 냉면 10,000원, 15,000원 비싸다 그러잖아요. 예. 그땐 더 비쌌다고. 우레옥이 지금 그리고 항상 냉면 가격의 선두주자잖아요. 제일 그죠. 비싸잖아요, 항상.
우레옥 가면은 음.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의 그 윗세대에 대한 어떤 반감을 자동으로 체득하게 돼요. 그래요? 왜냐면은 가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네. 우리건 누가 먹어도 바로 먹으면 맛있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좀 오랜만에 고기 그거 있잖아요. 불고기. 불고기 비싸잖아요. 비싼 불고기. 그거 시켜서 냉면에 같이 누가 사준단 말이야. 네. 그걸 먹으면 눈이 띄어져요. 개안이 돼. 어. 너무 맛있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잠깐 와 나 이런 가게를 왜 몰랐지 하고 돌아보는 순간 다 노인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안 죽으려고 나 몰래 이런 걸 몰래 이렇게 좋은 걸 먹으면서 약간 이런 반감이 막 생기게 되는 그런 곳이죠. 우레옥은 맛이 진짜 외국 애들 데려가도 다 맛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허들이 있는 평양냉면의 맛 이런 게 아니라서 맞아요. 좀 더 보편 취향에 제일 가까운. 거의 약간 콘소메 맛이 네. 국물이 네. 거의 콘소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우레옥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거든요. 이렇게 호기롭게 그러니까 제 인생 꿈이었어요. 어머니 냉- 아버지 데리고 우레옥 냉면에 가서 불고기 냉면 진짜, 플렉스. 그거 진짜 플렉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변호사 처음 돼가지고 월급 딱 뭐 이렇게 음.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인생의 꿈인데 우레옥에 가서 제가 불고기랑 사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뭐라 해야 돼? 그 평안집에 왜 가냐고 오장동 가자고. 왜 돈 요즘에 벌어서 많이 빠졌구나. 왜 돈 벌어서 평안도 사람 배를 물려주냐 이런 거구만. 역시 사람은 젊을 때 박힌 인식이라는 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우리 집안은 그런데 가면 안 돼.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가 돈 벌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보내드리겠어. 뭔 소리야? 리버풀 보러 가야지.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게 저희 어머니도 뭐 그 정도까지 아닌데 어릴 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서울에서 살면 우리는 잘하니까 냉면이 그냥 냉면이잖아. 그냥 냉면이 두 종류인 거잖아. 오늘은 비빔, 짬뽕과 짜장처럼. 물냉면, 물냉면, 그치. 비빔 이런 건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평양냉면 안 드셨어요. 잘 이렇게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그리고 함경도 사람은 성격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함경도를 락킹해서 안 맞아요. 좀- 오케스트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이 말투가 일단 그 말투가 달라요. 음. 평안도는 좀 점잖잖아요. 그럼 저희 할머니 옛날에 뭐 저한테 아버지한테 밥 먹었냐? 뭐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밥 잡쌌어? 막 이러거든요. 그 말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레옥에 가서 언젠가 아날람이 플렉스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지번 돈가스 얘기보다 냉면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로 라떼를 했었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어쨌든 라떼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또 라떼를 했다. 냉면 얘기를 했다. 돈가스는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아직 갈 길이 많은데요.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수고해주신 박기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내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